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예,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조회수도 늘고 있어서 저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나 일본에서 광우병 편 같은 것도 많이 봐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경특파원도 하고 영국에 연수도 하고 우리 MBC 문화방송 덕분에 해외 출장도 거의 뭐 34년이 있으면서 거의 한 100여 차례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해서 해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포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교포분들을 위한 아이템도 앞으로 그런 취재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또 한국에 자주 오셔야죠. 모국인데. 오늘은 저희 친정이었던 MBC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MBC는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드라마나 예능, 사업 부분에서 이에 따라 보도 부문도 극히 저조해서 우리 공중파 KBS, MBC, SBS 가운데 우리 회사가 과거에 저희 회사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수치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창사 50주년에는 1조 8천억 매출을 했던 회사가 요즘은 많이 추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또 시청률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3사 가운데 가장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아마 최성원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자주 지적을 할 겁니다. 아마 그 파업의 영향이 컸겠죠. 제 있을 때 그 파업의 영향, 그거로 인해서는 인한 어려움, 다음에 그걸 김종국 사장이나 그 다음에 특히 안광한 사장이 3년을 했으니까 극복해내야 되는데 크게 극복을 하지 못했다. 김장겸 사장은 또 너무나 짧았고요. 그래서 그 짐을 뭐 이렇든 저렇든 정권 바뀌어서 대통령이 바뀌듯이 지금은 최성호 사장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됐죠. 난세에 영웅 난다고 어려울 때 경영 실적은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제가 청주 사장을 끝내고 원래 임기가 3년인 엄기영 사장이 2년 만에 물러나고 제가 그 다음으로 그 사장 책임을 맡아서 왔는데 그때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박문진과 우리 MBC 노조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해서 엄경 사장님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청주 MBC 사장이었는데 엄경 사장이 만나자고 해서 두세 차례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졸지에 갑자기 엄경 사장님이 떠나고 제가 MBC의 사장을 맡게 됐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마 최 사장님이나 임원들이나 많은 우리 후배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첫날부터 낙하산이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49일간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파업을 했죠. 그때 이건행 위원장이 계셨고요. 다행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제가 사물을 보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쏟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본사 사장이 된 그날부터 지금 오늘 이날까지 제가 골프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 나와서는 어떤 형태로든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노사간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 해서 제가 특별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고통이 저한테 남아있죠. 예, 슬픈 추억이죠. 그렇지만 회사는 제가 자부하건대 당시는 1등 회사였습니다. 제가 3년 1개월을 있었는데 2010년이 지나고 2011년에는 창사 50주년이었고 매출 1조 8천억을 달성을 했고요.
MBC 사상 처음 매출을 1조 8천억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이익도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내서 2011년에는 우리 사원들에게 우리 서울 같은 경우 보너스만 원래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뭐 1350%씩 이렇게 보너스를 드렸죠. 또 노사 간에 우리가 합의가 그리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공격적으로 뭐 최성호 사장님이 그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던 실패를 인정하는 회사, 실패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서면 된다, 용인해 주겠다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와야 다시 투자를 해주고 또 그 프로그램의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시청률이 높아서 그게 팔리고 시청률도 높고 또 우리 해외 판매는 얼마나 예전에 했습니까? 저 있을 때 해외 판매 2천억까지 달성했습니다. 예. 그 중심에 국장이나 부장이나 차장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장과 부사장, 임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에 나서야 됩니다. 그냥 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죠. 예, 제가 있을 때 만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코이카의 꿈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 어떤 PD가 기획한 거 아닙니다. 제가 기획했습니다. 나가수도 사실은 우리 그 강촌에서 7, 8명이 밤 새벽까지 얘기하다가 김영희 PD가 정말 말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해보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 되겠다 야, 그거 정말 된다,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나 우리가 뭐 프로그램도 경쟁력이 대단해져서 해외 판매도 잘 됐죠. 특히 K-팝을 가지고 구글 본사, 미국 구글 본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을 하고 일본의 동경, 니가타, 오사카, 태국 방콕, 그 다음에 호주의 시드니 처음 갔었죠. 그럴 때 후원금도 제가 포스코 회장을 설득해서 거기에 탄광에서 포스코에 그 석탄을 가져온다 그래서 제가 또 설득을 했죠. 어떤 이유가 있어야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류가 저기 파리까지 수많은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류가 성장하는데 그야말로 문화방송이 선구자적인 위치였습니다. 제가 그건 자부합니다. 예, 뭐 KBS 김민규 사장이나 저 SBS 우원길 사장이 있었지만 그 면에서는 다들 저보고 탁월하다 그랬습니다. 제 차 안에 항상 소녀시대다, 카라다, 싸이다 음악들 항상 CD 듣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친해져서 그분들 잘 모시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나쁘더라도 그분들이 항상 즐겁게 일을 하셨죠. 이렇게 해야만 이 좋은 컨텐츠가 생산이 돼서 돈도 벌고 또 그 돈으로 드라마에 투자하고, 드라마가 분위기 띄우는 데는 제일 좋잖아요. 또 좋은 예능 프로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힘으로 보도까지 또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바꿔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 제가 주말 앵커로 최일구 앵커를 기용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 곁을 떠났지만은 저는 지금도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역할을 하는 친구거든요. 예. 일 못하는 충신, 일 못하는 국장, 임원보다는 회사에 있기만 하고 자리만 앉아 보존하려는 국장이나 이사는 MBC 문화방송에 도움이 안 됩니다. 계속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고 또 누구 만났다 그러고 또 PD들은 드라마 배우나 그 다음에 그 탤런트나 가수들하고 또 계속 만나고 저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 사원들이 정말 사원들이 고래처럼 춤추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재주는 있었습니다. 그 험한 49일 파업과 170일 파업 속에서도 MBC 문화방송에서 이건 내가 이 역할은 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다. 이래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해서 나와서도 지금도 재판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최성호 사장님도 그동안의 PD수첩을 통해서 특종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영화도 이제 만들어 보셨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프로듀서로 입사했기 때문에 PD적인 감각은 저보다 처음에 훨씬 더 낫죠. 저도 PD 감각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뮤지컬 회사를 운영하고 이제는 웹 드라마 제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 가지가 성공하면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띄우고 예능으로 국민들을 춤추게 하고 그럼으로써 보도를 또 혁신해서 뭐 사람들이 안 될 사람이면 그냥 편한 자리로 보내주세요. 일을 하겠다는 사람, 그야말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얘기처럼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얘기대로 집사람 빼고 그냥 다 바꾸세요. 공격적으로 바꾸세요. 선한 사람보다도 일 잘하는 차라리 악인을 등용하십시오. 이렇게 돼서 내보내고 저렇게 돼서 내보내고 이것도 걸려서 못하고 저거 걸려서 못하면 정말 실력이 있는 제대로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 청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제 사장님의 임기도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과를 일단 내야 됩니다. 컨텐츠로 말이죠. 그러면은 너무 과거를 청산한다고 거기에 그냥 몰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100% 깨끗하게 청산되는 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삼국을 신라가 통일했을 때 그 과거가 깨끗하게 청산됐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또 그때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그 사람들 과거를 하나하나 깨묻기 그 사람들 과거를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하고 심판했다면 고려 왕건이 그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심판할 건 심판해야죠. 그거는 사장님과 임원들이 상의해서 하면 됩니다. 제 얘기는 너무 심판에 매달려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드라마에 투자하고 예능에 투자하고 보도에 투자하는 걸 MBC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MBC를 사랑해 주는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아픈 소리 한마디 했는데 이런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제 말을 그다지 서운하게 듣지는 말아 주십시오. 다음에 퇴직하신 다음에는 언제든지 뭐 저 김선배 소주 한잔 합시다 하면 제가 언제든지 편안하게 같이 소주 한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나 최성호 사장님이나 가장 사랑했던 회사 아닙니까? 저도 지금 MBC를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최성호 사장님 옆에 있는 국장이나 부장이나 다른 후배들도 정말 단디하고 좀 모자란 사람들은 똑띠해서 우리 문화방송을 그야말로 최고의 공영방송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데라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독특한 곳으로 또 이동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그 전라도에서 가장 육지에 채남드는 해남 토말이잖아요. 경상도에서는 어딜까요? 경상도에서 최남도는 사실은 사천 삼천포입니다. 사천 삼천포가 경상도에서는 제일 육지의 땅끝입니다. 거기 와 있는데 바로 앞에는요 삼천포 창선대교가 있고 지금 케이블카가 지나가고 있네요. 이게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예전에 이순신의 거북선과 판옥선이 계속 떠다니던 곳이죠. 그런데 오늘 좀 해무가 끼었습니다. 좀 뿌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북 관계에 해무가 끼어서 이거 참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도 신문 방송을 제가 이제 쭉 체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하노이에 열렸던 미북 정상회담이 그냥 안 됐지 않습니까? 깨졌습니다. 중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예, 이튿날 그냥 트럼프가 28일 날 비행기 타고 그냥 먼저 가버렸으니까요. 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예. 미국 쪽에서 요구한 것은 비핵화 증거를 다 보여라. 그러니까 자, 핵기지 다 가져와. 동창리든 영변이든 다 가져와 했는데 탁 펼쳐놓고 보니까 미국의 첩보 위성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담배 한 각도, 한경남도 한경북도에 있는 어느 마을에 어느 촌에 그 다리 옆에, 담배가게 옆에 그거까지 다 잡아내는 게 위성입니다. 북한이 결정적인 핵기지를 감추고 있었고 내놓지 않았던 거죠. 근데 트럼프와 볼턴이 그거는 왜 빠져 있어? 우리 핵기지 당신들 갖고 있잖아, 새 기지. 자, 우리 사진 보여줄까? 그러니까 그냥 김정은하고 옆에 있던 이영호 얼굴이 그냥 가슴이 아마 순간 심장마비가 안 걸린 게 다행이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 결정적인 걸 감춰놨는데, 예? 그걸 저쪽에서 알고 사진까지 들이내미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북한이 정직하지 못했죠. 비핵화되고 경제 원조 받으려면은 제재 조치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랬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결정적인 건 핵기지를 안 내놓고 감췄던 거죠. 그게 북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면서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이 이걸 바꿔야 됩니다. 김정은도 그래도 어릴 때 스위스에서 중학교 다니고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핵화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럼 원조 들어가고 북한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 살 수가 있죠. 그렇게 안 하면 북한 체제는 끝나는 겁니다. 예. 이제 마음 다시 고쳐먹고 다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자, 개성공단도 이제 풀리고 금강산도 여행도 풀리고 또 경의선 열차가 저 러시아 쪽으로 해서 중국 대륙을 떠나서 유럽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물자가 포항에서 여수에서 창원에서 울산에서 생산된 모든 물자들이 기차로 얼마나 싸게 됩니까? 그게 그냥 유라시아를 횡단하면서 우리의 수출품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인구도 우리 5천만에 북한이 2,500만에 그야말로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 고려, 조선, 해방 그 이후에 정말 6.25 이후에 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나눴던 나라가 이제 정말 제대로 통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 되면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는 평화가 오면 너무 좋죠. 걱정 없잖아요. 예. 우리 연평도 주민들 마음 놓고 꽃게 잡을 수 있잖아요. 포기가 안 할 테니까. 우리의 그 해군들 그냥 2년 끝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군에서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때는 뭐 우리 남북한도 합한 또 군이 생길 테니까요. 이게 참 너무 좋고, 북한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지금 경제 위기 이제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 주민들 살게 되는 거죠. 정말 북한에서는 당원들만 지금은 살게 돼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북한 당원들만 살게 돼 있는데 평양을 벗어난 함경도, 평안도, 시골 분들까지 이제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그 압록강 그 철교 따라서 그 겨울에 그냥 중국으로 남쪽으로 오겠다고 도망오다가 그냥 탈출하다가 또 숨지는 그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제 좋은 세월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얼마나 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북한에게 좋겠어요. 북한 근로자들도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 끝났을 때 그 주는 초코파이가
지금도 먹고 싶다고요. 예. 이렇게 남북이 얼마나 좋은 시절이 오겠습니까? 근데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대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북한 있는 거 다 좀 내놓으세요. 내놔야 북한을 믿고 제재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이 또 북한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원조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화의 길은 정말 멀고 멉니다.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뭐 30년 세월이 흘렀네요. 1990년에 10월에 동독과 서독에 다 그 한 맺힌 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그 벽이 그렇게 빨리 없어지리라고 생각한 학자들, 정치인들 거의 없었습니다. 예. 지금의 우리 통일된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분 동독 출신입니다. 예. 정말 국가의 또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도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통일이 되려면 시간은 걸리는데 준비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준비에는 북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김정은 위원장, 예, 이제는 뭐 세계가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친근해지고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인식보다 이번에도 텔레비, TV나 신문에 보니까 너무 칭찬하고 난리인데 그렇게 꼭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예, 할아버지 김일성이 얼마나 풍채 좋고 잘생겼습니까? 근데 6.25를 일으키고, 그죠? 그 큰 민족의 한을 남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또 김정일이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신상옥, 최은희 그 영화 배우 감독부터 납치하고 또 백근호, 윤정이 납치하려다가 데려가다 실패하고 수많은 사건들. 예? 또 김정은이 생각해 보세요. 고모부 장석택을 처형한 인물이고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웅산 사건, 그죠?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죠? 거기 조총련에서 문세광이 1973년입니까? 2년입니까? 국립극장에서 총을 들이대고 쏜 사람이 누굽니까?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너무 영화처럼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세월은 흘러서 다시 또 협상은 진행될 것이고 협상이 또 진행되다 보면 북한이 정말 비핵화해야만 살겠구나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까지는 우리 국민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국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부터 중재에 또 나서서 열심히 하시겠다. 그러니까 믿고서 또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 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죠? 그냥 밥 먹을 때 5분, 10분, 15분 만에 먹는 국민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통일이 오죠. 통일은 5천만, 7,500만이 통일이 되면 정말 세계에 또 강대국이 하나 나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정말 통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우리 항상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통일이여 오라. 제가 노래가 나온 게요, 저희 이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시드니, 런던, 암스테르담, 시카고,
그 다음에 오사카, 수많은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진정 바라는 거 통일 아닙니까? 한반도의 통일. 단대합시다. 통일 기다려봅시다. 단대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대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예, 항상 우리 시카고에서, 동경에서, 나고야에서, 싱가포르에서 봐주시는 우리 교포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고향 추억이 혹시 날지 몰라서 멀리 다도해 바다 쪽으로 또 왔습니다. 삼천포 해상관광호텔 이동 스튜디오인데요. 저 멀리 이 보이는 게 안개처럼 그 물안개가 되어 있는데 보이는 게 케이블카입니다. 이 삼천포와 남해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사람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고요. 예.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입니다. 요걸 타고 가면은 조금 더 가면은 남해입니다. 남해에는 그 남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그 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섬에 남해가 있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한 얘기고요. 유튜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유튜브로 또 좀 변신했지 않습니까? 유튜버 중에서 근곤감리, 따곤자 발음입니다. 근곤감리라고 치면은 이거는 그 23살 신성식 씨라고 대전에 우리가 젊은 청년이 직접 방송을 합니다. 아주 이론도 대단하고요. 방송도 잘하는 것 같고 글솜씨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글쟁이니까 제가 그런 건 알죠. 그런데 이 23살의 신성식 씨가 우리 김미아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지난달 이제 뭐 열흘밖에 안 됐네요. 지난달 한 20일 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명예훼손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미아 씨가 승소한 거죠.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 광우병 촛불시 있지 않습니까? 그 촛불시에서 김미아 씨가 나와서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뚫린다 하고 발언을 하는 내용을 영상도 내보내면서 선동했다는 거죠. 그 내용 검찰에서 수사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예전에 제가 있던 MBC에서 2008년도에 광우병 이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해가지고 FTA 한미 협상을 앞두고 막 그게 큰일 났지 않습니까? 촛불로 이어지는 그때 2008년도에 파업을 하면서 우리 사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그 파업 집회에 MBC에 김미아 씨가 왔다 갔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겠죠. 근데 광우병 얘기는 본인이 안 했는데 근곤감리에서 신성식 씨가 자기가 거기서 김미아 씨를 또 참가했고 광우병 얘기를 했고 또 선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래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유튜버들이 특히 이거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라도 타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든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아주 젊은 청년으로서는 깜짝 놀랄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아마 항소를 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겠죠. 예. 그런데 같은 유튜버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젊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지방의 젊은 청년의 꿈을 여기서 완전히 적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김미아 씨가 방송인다운 마음으로 좀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민사로도 이걸 소송을 또 제기를 해서 3천만 원 배상을 하라고 그러는데 23살의 젊은 청년이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큰 돈을 마련을 하겠습니까?
성인들한테도 큰 돈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감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기가 나온 길에 김미아 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김미아 씨도 뭐 공인 방송인이고 팔로워만 해도 뭐 80만, 90만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 옛날에 그 코미디 할 때, 개그맨 할 때 순학질 여사로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좋아했고요.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그런데 사회운동에 너무 많이 깊이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2002년에 우리 적경 지역에서 그 효순 미선양 사건이라고 미군 장갑차가 중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2002년 그 월드컵이 열렸던 해이죠. 그런 사건에도 또 막 인권한다고 나서고요. 뭐 나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 제주 강정 그 해군기지를 조성하는 데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벌어졌고, 또 KBS에서는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김미아 이름이 들어있다고 또 주장을 해서 또 KBS하고 고소전이 왔다 갔다 하고 KBS가 김미아를 상대로 또 고소를 했죠.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작년 또 2월에, 작년 2월 9일입니까? 평창 우리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또 사회자로 섰죠. 공동 MC로. 저희 후배인 그 박경추 아나운서, 스포츠인 그 전문가인 허성욱 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분이 나섰는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한반도 기회, 뭐 한반도 기와 독도 문제, 그다음에 또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고 시끄럽고, 또 MBC 시청률은 그걸로 해서 중계하면서 꼴찌였고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또 하나 또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게 남북철도 얘기입니다. 남북철도 얘기. 공식 명칭은 저도 이거 참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단체는 남북철도를 잇는 민간단체로 희망레일 이러면서 187억 원을 모금할 수 있는 모금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이 정세현, 그 유명한 통일부 장관도 지내신 분하고요, 민주당에서 원내 총무도 지내고, 또 철도공사 사장, 코레일 사장을 했던 이철 위원장이, 두 분이 공동위원장인데 여기에 똑같은 자격으로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전문가도 아닌데 왜 저런 분을 쓰는지 하고 말도 많고요. 또 187억 원을 모금을 하는데 이게 말이 모금이지. 옛날에 최순실 사건 때에 뭐 미르재단이나 K재단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난다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나왔으면,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방송인으로서 충고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김에 제 얘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미아 씨를 본 거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만 보다 개인적으로 제가 딱 2번 본 것 같습니다. 2010년인가 11년인가는 제가 이제 MBC에 당시에 본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요.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7층인가 8층인가 라디오국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그 부분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메모리가 다 돼가지고. 괜찮아. 그 부분만 그러면 이제 김미아 씨, 저 MBC에서 네, 준비됐습니다. 네. 얘기하는 김에 김미아 씨에 관련된 제 개인 얘기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순신의 바다에 파도도 있고, 바다도 보여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2010년인가 11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본사 MBC 그룹의 사장으로 재직할 때였는데, 점심 약속이 있어서 12시쯤 제 수행비서 김진모 사원하고 수행비서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저는 뭐 따로 엘리베이터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7층인가 8층인가 라디오국에서 턱 문이 열리는데 김미아 씨가 타려다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놀리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예. 저 김미아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 방송 잘 듣고 있고요. 좋은 방송 더 많이 하셔야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죠. 저도 점심 약속이 있으니까 바로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김미아 씨가 그걸 가지고 아니 김재철 사장이 그 세계는 지금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에 당신 나오지 마라. 하차해라. 하고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본인이 가는 거를 끝까지 따라와서 하지 말라고 저보고 급하겠다는 겁니다. 강요했다는 겁니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건으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아 씨가 두 번째 제가 기억나는 건 증인으로 나왔더라고요. 검찰 쪽에서 증인으로 불렀겠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저를 대신해서 변호도 하고 저도 한 번은 그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을. 그래서 이 연예인 김미아 씨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공인입니다. 국민 모두. 뭐 국민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겠지만은 반은 최소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비방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나고요. 무엇보다도 그 우리 그 23살 대전 청년 건곤감리 유튜브 신성식 씨. 그 손해배상 소송 3천만 원 그 좀 없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항소할까 말까 본인이 또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군대도 안 간 청년이 지금 놀란 가슴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부모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좀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유튜브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뭐 저희 유튜버들 앞으로 단디하입시다. 협회도 만들어서 단디하입시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상남도 진주에 와 있는데 이게 급하게 진주시청 앞으로 좀 나왔습니다. 현장 출동입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요? 이 진주시 시민이 한 35만 명이나 되는데 어제가 초, 중, 고, 대학 학생들 어제부터 이제 개학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어제 교통 대란이 일어났어요. 왜냐? 아니 버스가 있어야죠. 예, 버스가. 왜냐? 삼성교통이 91대의 버스가 전부 다 차고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진주는 도농 복합도시거든요. 옆에 있는 정촌면, 내동면, 금산면 이 교육도시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가 서버리니까 관광버스가 대신하고 있는데 어두컴컴하고 학생들은 또 지금까지 뭐 최근에 방학이라고 타지도 않았고요. 공짜라고는 하는데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진주시청하고 그 삼성교통 사이에 표준 운송 원가 책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노선을 조정하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책정은 됐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 하루에 53만 원입니다. 운전기사의 봉급에 기름값에 제반 비용에서 53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20년 된 기사가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9시간씩 25일을 일해도 받는 봉급은 이래저래 한 179만 원 정도 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이 소득이 너무 작으니까 다시 또 오후에도 더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오전탕, 오후탕 그냥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죠. 두 탕을 떼어버리니까. 이래 되면 얼마나 기사들도 가로도 생기고 위험하겠습니까? 이 표준 운송 원가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예? 진주는 조규일 시장님이 계신데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주무관이나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물론 본인들이 한다고는 대화는 하고 있지만은 그 대화가 됩니까? 예?
시청에서는 파업 먼저 풀어라. 그러면 대화할게. 또 삼성교통에서는 우린 죽겠다. 안 해주면은 끝까지 파업한다. 작년에도 10억 적자였는데 막 회사 문 닫을 각오로 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 애꿎은 시민들만, 예? 어제 학교 등교 첫날 하는 날인데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학교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목민관들에 대해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시장,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사나 그 다음에 뭐 진주목사, 사천현감, 고성현감 이렇게 이제 쭉쭉 산청현감 갈 때 목민관보다도 목민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다. 텔레비에 나오는 이방, 호방, 예방, 육방들, 예? 시장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거는 버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예? 백성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이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이 지금 불편합니다. 버스를 탈 수가 없잖아요. 어두컴컴해서 그 타려다가 노인네들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제 3만 불 소득 시대를 넘어서 정말 이 진주 같은 교육도시 문화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단디해야 됩니다. 진주시 공무원들. 우선 공무원들이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세요. 단디하입시다. 똑디하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 김재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차를 탔습니다. 예, 저 순천에서요. 이 열차는 순천을 출발해서 부산 부전역까지 가는 무궁화호. 옛날 같으면 다 완행열차라고 그러죠. 참 여행하기 좋습니다. 제가 매화꽃이 피고 있고요. 이제 벚꽃도 피고 있어서 이쪽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 강과 산이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기차를 타게 되면은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추억이 생각이 나죠, 그죠? 기차 여행의 좋은 점이 그거 아닙니까? 이 KTX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구를. 그래서 갑자기 좀 화면이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구를 통과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옛날에 지나간 추억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구립니다. 예. 이 굴은 깜깜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막 석탄 열차 다닐 때는 이럴 때 막 가스가 들어와요. 창문 열어 놓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열차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열차를 타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제가 1979년에 MBC 입사해서 회사에 한 34년 다녔는데 제일 생각나는 게 지금 와서 이제 나이가 한 6자로 들어갔으니까요. 이래 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대통령님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 벌써 또 여기 하나 섰다고 그러네요. 이 다음에 기억하세요. 순천역 다음에는 광양역입니다. 여러분 광양역 아시죠? 광양. 그 포스코 포항제철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자주 여기도 소개하는 이순신의 정신을 많이 본받자고 소개하는데 요 이순신 대교가 옛날에 순천, 광양, 남해, 그 다음에 삼천포 이렇게 연결되는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대교가 광양하고 여수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광양에서 여수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광양에서 여수를 그냥 그 이순신 대교 타면은 불과 한 3, 4분 만에 휙 건너가게 되죠. 여수를요. 예.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좀 밝은 데로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 포항제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여수에도 광양에도 포스코 포항제철이 있는데 포항제철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포항에 박태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박태준에게 네가 포항제철을 한번 만들어봐라고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포항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바다와 모래바닥에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게 백성들이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철을 생산해야 돼. 그렇게 만든 게 포항제철이고요. 울산 중화학공업단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입니다. 그죠? 구미공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죠? 모든 게 박정희의 작품입니다. 저는 광양역에 도착합니다. 이제 광양역에 도착한다고 그러네요. 이 광양을 지나니까 이 포항제철 생각이 나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정말 이만큼 OECD 국가에 올려놓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뭐 텔레비에서 봤죠. TV에서 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MBC도 입사하기 전이었고요. 그렇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죠. 예, 들어가시죠. 예, 뭐 하나 녹화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이 차는요, 부산 부전역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요, 또 이 카페에서는 물도 사 마시고 이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예전에 한 70년도 정도에는요, 70년도 정도에 우리 GNP, 우리보다 필리핀이 10배 더 잘 살았습니다. 70년 정도에는 북한이 소득이 우리보다 2배, 3배 높았습니다. GNP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한 2,000불 됐을 거예요. 70년에 2,000불, 3,000불 할 때 우리 그때 소득 뭐 한 300불? 400불? 또 채 안 됐을 때였죠. 북한이 더 잘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가면서 이 산들 보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 산들, 나무 우거져 있죠. 옛날에는요, 우리 60년대까지만 해도, 저도 어릴 때 5살, 6살, 7살 때 생각해 보면 이거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산에 나무는 모조리, 저도 국민학교 때 고향에 그 삼천포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산은 모조리 나무배에 가서 불 뗐거든요. 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산의 90%가 민둥산이었습니다. 황토. 그래서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그냥 전부 다 썰려서 큰일 났죠. 이 산림치수? 이 나무 누가 심었습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죠? 박정희가 만들었죠. 예.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옛날 분입니다. 1917년 태생이니까요. 벌써 100살이 넘었죠. 그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1917년 태생이니까,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 시대였죠. 그 식민지 시대에 이제 학교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형제는 많은데 공부한 사람은 박정희와 박상희, 셋째 형인가 그럴 겁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범학교가 전국에 최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뉴욕이나 시드니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생각날 겁니다. 안동 사범, 대구 사범, 진주 사범, 순천 사범, 최고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갔죠. 그 사범학교를 나와서 그 문경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경세제에서 문경초등학교에서 한 4년간인가 3년간인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제 문경에 거기 한 서너 번 가봤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처음 나올 때 대구 달성에서 됐는데, 그때 엄삼탁이라고 강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문경 가면 그대로 그냥 될 텐데 왜 거기를 안 해줬냐, 안 가냐 이랬는데, 당에서 공천을 안 해줬죠. 예. 심하게 하면 약간 불이익 당한 것도 있었죠. 뭐 그건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아직도 재판을 받고 계시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의 잘못한 점이 30% 있다 하더라도 70%는 박정희의 공이 있다는 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 기자 생활 때나 부장 때나 국장 때나 항상 조사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통령이 누구냐? 뭐 조선시대로 가면 세종대왕 있지만은 항상 박정희가 1등입니다. 세종대왕하고 다 조사해도 박정희가 1등이라고. 왜냐? 항상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왜 그러냐? 아마 우리를 아마 이만큼 잘 살게 해준, 먹고 살게 해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또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기차 아니지만은 경부고속도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했는데 그 고속도로 개통할 때 다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다 반대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라는 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그 건설부 장관이나 비서실장이나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김대중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450km, 460km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차도 없는데 왜 거기다가 이 고속도로를 만드냐고요. 그런데 1970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다, 인천이다, 경기도 일대에서 만든 수출품들이 인천항에서 배로 선적해서 가려면 인천은 너무 수심이 낮잖아요. 간만에 차도 너무 크고, 그래서 부산으로 오면은 깊은 바다에서 수출품들이 쭉쭉 배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다 반대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측근 비서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역사에서 대통령님을 비판할 텐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부고속도로 했는데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래라. 내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니까 이건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했습니다. 그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예, 정말 위대한 일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1인당 소득이 200불, 300불, 500불, 1000불, 2000불, 5000불에서 오늘날에 왜 3만 불을 우리가 넘게 됐습니까? 박정희에 대한 공의입니다. 물론 독재자였죠. 18년간을 대통령이었던 독재자지만은 유신 정권을 만든 장본인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제 박정희 많이 연구하거든요. 박정희의 잘못이 20%라면 80%는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2000년 한반도 역사상 단군조선 이래 5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라는 데는 요즘 여론조사 많이 보시잖아요. 뭐 리얼미터다, 뭐 갤럽이다. 다 거기서 해도 항상 1등은 박정희입니다. 예, 거의 박정희일 겁니다. 자, 터널을 지나느라고 좀 어두웠던 게 다시 좀 밝아지네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없었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터널과 밝음이 나오듯이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지금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70년대 초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소득은 아프리카의 가나하고 같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 가본 같은 나라였다고요. 근데 세계에서 이제는 무역대국, 10번째 안에 무역대국이 됐습니다. 5대양 6대주에 떠있는 무역선, 그 배들 10척 중에 한 척이 대한민국의 물건을 싣고 외국에 팔러 가거나 수입을 해오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공, 박정희, 아무도 그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차가 계속 불이 나오고 그러고 그래서요, 오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에서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2편은 구미,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났던 구미에 가서, 구미 생가에 가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디 하시고요, 우리 스태프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도 많이 꼭꼭 눌러주시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앞으로 단디에라TV 많이 봐주세요. 인사동에 새로운 또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더 큰 사무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 또 방송하는 곳은 경남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국토의 끝 경남 삼천포에 있는 삼천포 관광호텔 스튜디오에서 이동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뒤는 바로 그 이순신의 바다, 예, 그 남해 창선이 바로 앞에 보이고요. 케이블카도 이쁘게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 환경은 지금 여기 해무가 끼어 있듯이 우리 언론 환경은 요즘 참 막 구름이 끼었다가 스모그가 끼었다가 이 매연이 자욱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언제는 안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지금은 지나쳐도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언론계에 있을 때도요, 그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들이나 좀 위의 사람들은 또 뭐 새로운 컬러로 그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의 사람들이 돼서 저도 옛날에 노조원이었죠.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는 다 언론노조 민주노총의 다 근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아무래도 대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쪽으로 그때도 좀 오히려 쏠리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우리 임원들이나 다 같이 중립을 지키려고 저희 딴에는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의 환경은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말하려면 해봐라. 우리 까딱도 안 해. 관계도 없어. 그리고 뭐 방송사랑계 MBC나 KBS나 또 SBS까지도 그냥 경영진이나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다 어떤 면에서 거의 90% 언론노조 사람들이 돼서 그냥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진행자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하는데요. 뭐 방송 듣다 보면 약간 문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손님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이런 소리도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방송은 또 감사한 게 이게 뉴욕이다, 시카고다, 샌프란시스코다, 시드니다, 프랑크푸르트다. 우리 교민들이 많은 사는 데 있잖아요. 싱가포르이다. 예? 일본에서도 동경, 오사카, 나고야, 교토, 후쿠오카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뭐 한 5명 중에 한 분은 해외에서 우리 교포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포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든 간에 또 방송을 진행하는 우리가 평론가, 언론인이라고도 뭐 요즘은 뭐 크게 보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KBS 1라디오 김용민의 라이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한 2시간 진행되는데 사실은 한 열흘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메인 작가라고 김용민 라이브의 메인 작가라고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하니까 저보고 출연을 해달라 그래서 아마 출연을 해달라는 것도 유튜브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없다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저 김용민의 라이브 프로의 생방송으로 출연을 하면은 그러면 뭐 끊기지도 않고 뭐 편집하는 것도 아니니까 출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묻고 싶은 것만 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뭐 방송계로 보면 제가 뭐 한 30년, 34년 있다가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방송은 자연스럽거든요. 예. 지금도 뭐 문이 왔다 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냥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는 뭐 못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예. 대신에 오히려 김용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민 씨가 지금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진행하죠. 작년 말까지 또 SBS 러브 FM 하다가 진행하다가 사람들이 뭐 말썽이 많으니까 자꾸 반대가 많으니까 거기서는 하차했더라고요. 이재익 PD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용민 씨는 유튜브에서는 아주 활동이 활발하고요. 관훈 라이트라고 저도 몇 번 봤는데 방송도 잘 하시고 하는데 그런 유튜브에서야 뭐 제가 하듯이 누가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런저런 자유롭게 요즘 얘기하는 매체니까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 예? KBS에서 와서 하면 안 되죠. 뭐 SBS처럼 이재기 PD가 하든지
KBS 해설위원도 많고요. 또 저 여러 가지 또 PD들도 여러분들도 있고 밖에서 또 좀 대학 교수든 그 좀 공정한 진행자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한 곳으로 쏠리니까요. 그 김호준 씨는 또 저 지금 김호준 씨가 그 TBS 교통방송의 그 진행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김용민 씨는 옛날에 그 낙곰수들 멤버들이 돼서 그런지 맨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말 아시잖아요. 예? 옛날에 그 저 총선 때 2011년입니까? 12년입니까? 그 4.11 총선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막말 파동으로 막 민주당의 후보로 서울 강북에 출마했다가 선거도 결국은 안 됐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막 나중에 잘못 공천했다가 난리 났었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그것도 공중파인 KBS에 국민의 세금으로 예? 운영되는 KBS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용민 씨는 스스로 좀 다른 뭐 가론라이트나 저 TBS 교통방송이나 뭐 유튜브에 지금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저보다 뭐 팔로워도 뭐 저보다 10배는 더 될 텐데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좀 몰입하시고 좀 우리 그 KBS 방송은 좀 스스로 좀 하차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방송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든 KBS 단디해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니까요. 예, KBS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용민 씨 스스로 이거는 하차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언론계 34년간 있었던 이 김재철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단디하겠습니다. 예, 단디해 보입시다. KBS 단디해 보입시다. 예, 기차를 타니까 다음 여러분들에게 다음 또 정말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대통령을 한번 만나시고 싶으면은 저 순천에서 부전을 가는 아니면 부산 부전역에서 삼낭진 진영 이렇게 오다 보면 진영에 내리시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았던 생가 봉하마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여섯 번 가봤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신 이후부터 한 대여섯 번은 가봤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제가 추억이 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처음 만난 것은 1989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을 출입하는 MBC 기자였는데 부산 동구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김영삼 총재가 공천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김영삼 총재가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로 이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 출입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총재였는데 거기서 초선 의원 노무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MBC 출입하는 기자의 팀장이었고요. 예, 우리 카메라들 뭐 해가지고 한 7, 8명 출입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의원을 만나게 됐죠. 근데 평상시에 노무현 의원은 굉장히 수줍어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자유롭고, 예, 심하게 하면 로맨티스트고, 아는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에 들어 했죠. 그리고 제 고향이 사천 삼천포다 보니까 그 진영 봉하마을에서 뭐 한 40분이면 가는 데니까요. 그래서 정이 좀 들어서 맞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이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가 이제 그 이후에 88년인가 그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92년 선거 떨어졌고요 아마.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된 게 종로에 아마 보궐선거가 제 기억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당시 국회의원이 한 2년 하다가 그때 뭐 문제가 생겨서 그 중간에 그만두고 그럼 보궐선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노무현 의원이 두 번째 재선으로 당선이 됐죠. 그 다음에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노무현 의원이 그러니까 그 다음 선거 근데 기억나는 것은 그 부산에는 당시에 적지죠. 왜냐하면 종로에서 있으면 그냥 당선인데 부산을 노무현 의원이 이게 김대중 총재 주장하는
김대중 총재가 주장하는 지역 타파, 예, 지역 타파를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타파를 깨기 위해서는 자네 같은 노무현 형 같은 분이 부산에 가서 우리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당선이 되면은 이거 지역을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저 TK 지역이나 PK 지역이나 울산이나 경남에 누가 부산에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종로에 있으면 그냥 당선인데 이제 3선 되는 건데, 근데 바보처럼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을 노무현 의원이 했습니다. 그거 가서 떨어진 거죠. 예, 그거 가서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서는 2000년에 저기 부산에 또 출마했다가 중군과 동군과 출마해서 이제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저희도 놀랬습니다. 다 바보 노무현이라 그랬죠. 노무현은 바보다. 근데 용기 있는 바보다. 위대한 바보다. 왜냐? 떨어질 줄 다 각오하고 우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가서 선거에 나갔던 거죠. 그때부터 중앙 언론의 정치부 기자들이 노무현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대통령이 됐죠. 그 바보 노무현이 2000년도에 떨어졌는데 대통령 선거 2년 뒤에 있었습니다. 2002년에 12월 19일 날 불과 2년 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바보 노무현이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던 거죠. 그 진정성이 느껴졌던 거죠. 그때 선거운동 때 제 기억이 납니다. 저 지금 또 터널을 지나고 있어서 저도 좀 귀가 아프고 시끄러운데요. 이제 또 밝은 광명청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생 사는 게 다 이렇죠 뭐. 예.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이제 선거를 하는데 인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그때가 김해 진영 쪽이잖아요. 해방전에 그 장인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노무현은 우리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왜 못 되냐? 장인이 좌익이었다. 6.25 때 거기서 저 인민군 완장 차고 괴롭혔다. 그런 집에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노무현을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었으면 되겠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하동역에 도착합니다. 예, 벌써 이거 하동역 쪽으로 이 섬진강이 보입니다. 이거 뒤에 보이시죠? 이 섬진강 700리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물안개가 꼈네요. 너무 벚꽃이 이제 서서히 피어가는데 너무 좋은 곳에 왔습니다. 그 2002년도에 그랬습니다. 그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2002년도에 이제 선거 때 노무현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장인이 좌익 운동을 했다고 내 집사람을 버리란 말이냐. 내 장인이 해방전에 그 좌익 운동 그 저 이후에 뭐 6.25 때 그거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결혼한 내 집사람 권양숙이를 버리란 말이냐. 사람들이 다 감동해서 박수가 우레같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밖에 확률이 없던 노무현이 2002년 12월 19일 날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 다음에 취임을 해서 우리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빽 없는 사람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정말 좋은 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노무현의 그 위대함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은 그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봉화마을에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노무현에 대한 다음의 얘기는 봉화마을에 가서 또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노무현, 인간 노무현 얘기였습니다. 우리 단데라 TV
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앞에 좀 섰습니다. 왜 섰냐면요, 이 국내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이 카이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카이가 어떤 회사입니까? 예, 전투기 수리온을 만들고 여객기를 만들고 모든 항공기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모든 전 세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작년만 해도 2조 원 이상의 항공기를 팔았습니다. 예, 대단한 회사죠.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고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서 사는 직장입니다. 이 카이는 미래도 대단히 밝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항공산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카이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저 김조원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이시잖아요. 감사원 사무총장도 하시고 대학 총장도 하시고, 김조원 사장님의 얘기를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카이는 계속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은 이제 정말 힘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단계 산업은 이거 항공산업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인공위성을 만드는 또 연구소가 내년 6월이면 5,000평 규모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인공위성까지 만드는 정말 항공도시가 되는 거죠. 사천은 더 뜨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바닥은 바닥입니다. 이게 경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고요. 강대리,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기 좋은 데가 있나? 학생인데요. 들어봤어? 경기 좋은 데가 어디야? 여수? 아, 여수라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여수는 우선 KTX가 2시간 반 만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동도에 케이블카도 있고요. 이거 대학생들도 안 해요. 여수 경기 좋다는 건. 작년에 관광객만 여수가 1,400만이 왔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거의 전 지역이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제주도도 안 좋고요. 그런데 우리 그나마 여기 경상남도 사천 지역은 이 카이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때문에 경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MRO 때문에. MRO가 뭐냐?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업이 MRO입니다. 그래서 진주 사천 항공산업단지에서 다시 MRO가 이제 지정이 돼서 항공기를 수리하고 색칠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위성도 이제는 만드는 곳이 내년 6월이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이게 참 경제는 불안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바로 카이 앞에 이렇게 명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1차는 뭐 거의 다 나간 것 같은데 2차부터는 공사가 부도가 나서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책임도 있고요, 사천시청의 책임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건설을 잘못한 1차 건설업체의 책임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아파트 입주를 했던 분들도 취소 해약 사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4년 지나면요, 이 아파트 안 산 걸 후회하고 판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노후에는 이쪽에 와서 살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카이를 주변으로 하는 10만 평, 20만 평, 30만 평, 100만 평 땅에는 계속해서 항공산업을 상징하는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세계적인
항공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뭐 매출액에 있어서는 카이가 세계 한 20위, 30위지만은 세상에 수리온 헬기를 만들어 여객기를 만들어 모든 경비행기, 공격기도 만들어 전투기도 만들어 모든 걸 하는 회사가 이 카이입니다. 지금 뭐 주식도 바닥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 사놓으면 잘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는 자신이 있죠. 왜냐? 제가 그래도 뭐 동경특파원 4년에 영국에 해외를 계속해서 취재하던 그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고향에 와서 보니까 이 경제 심리란 건 정말 무섭구나. 한 사람이 안 된다 생각하면 계속 그거로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상남도 350만 도민을 먹여 살릴 핵심이 이 카이고요. 그래서 고성이나 산청이나 지금 남해까지도 날개 공장이다 뭐다 계속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 카이 정말 중요한 회사고요. 제가 여기 오니까 경비업체에서 지금 나와서 촬영을 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가 중요 시설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그런 건 다 깨고 있는 사람이죠. 예, 지금까지 오늘은 이 사천 현장 카이, 대한민국의 희망 카이가 있는 데서 제가 한번 사천의 전국 경기를 얘기하면서 사천의 현황도 알아보고 정말 신의 직장 이 카이도 한번 또 구경하고 이러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 경상남도 도민들 카이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경상남도 350만 명의 희망, 세계로 갈 이 카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예, 저도 꼭 여기 와서 살고 싶네요. 자, 우리 350만 도민들 또 카이 직원들, 이게 대한민국의 수출의 상징 아닙니까? 단대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대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아마 한 일주일 전쯤에 여러분 들어와서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난세 영웅난다. 이순신 얘기였죠. 오늘 제 뒤로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해무가 많이 끼어서 제가 오늘 또 삼천포와 남해를 잇는 이 케이블카인데 이쪽에 와서 지금 이동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또 하느냐 하면 오늘은 난세 영웅난다. 이순신의 남자들, 이순신의 참모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할 때도 보면은 이 대통령 주변이나 장관 주변이나 이 시장 군수나 도지사 등 중요한 분들 주변에는 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심하게 하면 바닷가 가서 낚시를 던졌을 때 고기가 올라오지 않는 거죠. 물 빠지는데 고기 잡는 사람 봤습니까? 물 빠지는데 고기 안 잡힙니다. 고기는 항상 바닷물이 들어올 때, 여기 바다부들은 잘 알거든요. 저도 삼천포 사람이 돼서 6물, 7물, 8물 이렇게 물이 싹 올라와서 오랫동안 머무를 때 고기가 올라오는 법입니다. 이순신의 참모들 얘기는 이런 장군이 지시를 했을 때 고기를 탁탁 낚아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물때를 알고 일로 가시죠, 절로 가시죠. 적의 퇴로를 끊고 한 번에 전투를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순신의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든 앞으로의 정권이든 잘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도지사, 시장, 군수도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디자인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난세 영웅난다 2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순신의 참모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구국의 영웅 이순신의 옆에 첫째 1번 타자 정글 장군이 있었습니다. 정글은 이순신보다 무려 나이가 31살이 많았습니다. 이순신이 전라자수사로 왔는데 1592년 4월에 임진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순신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처럼. 그래서 선조한테 장계를 올립니다.
이 제 군인 선배 중에 정걸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당시 나이가 78살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해서 쉬고 계신데 그 당시에 78살이면 지금의 100세도 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조방장, 우리 그 이순신 부대에 나위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 해서 장계를 올려서 그 장계에서 조정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적진포해전, 부산포해전 그 모든 성전을 이룰 때 바로 옆에 정걸 장군이 있었습니다. 정걸 장군은 위대한 게 아들 정운, 아들 정영과 손자까지 의병장으로 나섰다가 임전년이 끝나기 전에 1598년 전쟁이 끝나기 전에 3대가 모두 전사했습니다. 정말 영웅 아닙니까? 참 우리 백성들도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운 장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전라남도 고흥 쪽에 수군 만호부터 시작했죠. 이순신보다도 묵가로 따지면 3, 4년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정장군, 정선배, 형님 내가 필요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정운이 선봉장을 맡았습니다. 항상. 예. 유비가 관우 장비 있듯이 관우와 장비 같은 큰 조자룡 같은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포 예전에 선봉장, 사천 예전에 선봉장, 당포 예전에 선봉장 온통 전성으로 이끌다가 부산포에 이순신이 독특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는 바다에서 이순신 때문에 겁내고 있는데 그 왜군들의 본진 총사령부가 있는 해군 총사령부, 육해공 총사령부가 있는 부산을 그냥 그대로 이순신이 1592년 9월 1일 날 지금은 부산 역 앞입니다. 지금 국제 여객터미널 바로 거기 부산 북항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일자진을 쳐서 계속 우리가 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토화시켰죠. 대신에 육지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순신의 군대는 육지에 올라가서 전투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본 놈들은 사무라이 출신들이 돼서 전국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칼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기는 건 조선의 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조선의 활보다 멀리 가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의 양궁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죠. 재밌죠, 제 얘기? 이런 얘기 많이 아시면 좋습니다. 이 정운 장군은 결국은 그 부산포 앞바다에서 전사했죠. 이순신이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임진왜란 6개월 만에 정운 장군이 부산포에서 전사한 겁니다. 지금의 다음에 어디 여행을 가시면 이 봄날에 이 다도해에 여행하시면 호남에 여행 가시면 꼭 끝자락 고흥반도에 가서 쌍충사가 있습니다. 그 쌍충사에 고흥분이시거든요. 정운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거기 가서 향불을 한 2번 사른 적이 있습니다. 구국의 영웅 정운 장군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거북선으로 잘 아는 나대용 장군입니다. 거북선을 만들었잖아요. 나대용 장군은 원래 그 나주 사람입니다. 나주 문평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이 나대용은 이 설계, 지금 같으면 배 설계하는 분이죠. 그러고 있다가 나주에 있다가 본인이 찾아갑니다. 이순신을 찾아가서 제가 철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으로 장군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시니까 제가 철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순신의 탁월한 능력이 나대용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거북선을 건조하고 그 군관으로 채용하고 또 전투 능력도 뛰어나서 여기저기 거북선을 지휘해서 이 바다,
이 바다가 바로 사천해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거북선을 처음 가지고 와서 옥포해전 다음에 적선 열 서너 척을 바다에 격침시킨 데가 이 사천해전입니다. 여기에서 이순신이 좌측에 총알 맞았잖아요. 그 지금의 그 모자랑포라고 이쪽에 그 지금은 모충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예, 거기서 나대용도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 장군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 합니다. 예, 이순신의 측근 남자, 예, 장군의 남자 송일입이라고 있습니다. 송일입 장군. 송일입 장군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전라 좌수사가 됩니다. 송일입은 이런 분입니다. 1592년 4월에 전쟁이 터지니까 당시 경상우수사는 원균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그래서 원균이 겁을 먹고 육지에서 모든 게 다 육지에서 다 찌고 있고 선조는 어주로 피난 갔잖아요.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원균이 겁이 나서 원균도 뭐 배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경상우수사인데 해군의 경상우수사니까 방어 책임자인데 그런데 전라 좌수사였기 때문에 송일입 가볼까? 네. 잠깐만. 가보자. 자, 지금까지 세 사람 얘기했습니다. 이순신의 측근 남자. 정말 이순신 같이 살기를 원했던 남자. 이순신의 남자. 항상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소개하잖아요. 송일입 장군의 얘기입니다. 송일입 장군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이런 분들보다. 그래서 임진년 터졌을 때 그때 이순신의 전라 좌수사 밑에 군관이었습니다. 군관이면서 이제 비서역도 했죠.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가 일어났는데 제일 처음에 전쟁에서 옥포해전에서 이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천해전에서도 이겼고, 막 나중에는 이제 당포, 적진포 계속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첫 전투 그 가운데서 1592년 5월에 있었던 옥포해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원균이, 여러분 잘 아시는 원균이 경상우수사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방어, 해안 방어, 바다 방어의 책임은 원균인데 원균이 겁을 먹은 거죠. 왜냐하면 육지에서 뭐 빠르게 이미 한양에 함락됐고 그 다음에는 저 선조는 어주로 임진강 건너 도망가고 이러니까 원균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관할 구역이 그때도 좀 있잖아요. 전라 좌수사인데 이순신. 그런데 송일입이 그랬습니다. 장군님 가야 됩니다. 옥포로. 지금 경계선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전라도냐 경상도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 뺏기면 다 끝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나라인데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거 독촉을 해서 송일입의 강건에 못 이겨서 송일입의 탁월한 전략에 의해서 이순신이 옥포에 가서 거기서 적선 그냥 한 3, 40척을 그냥 썰어버린 거죠. 선조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성전입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이순신의 첫 성전에 남자 송일입이 있었습니다. 송일입은 그 이후에도 또 이순신이 또 원균 때문에 몰려서 한산도에서 체포가 돼서 건부도사가 와서 이순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백의종군 아시죠? 그래서 어건부에 잡혀가서 그냥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때 그냥 그 한양에 올라가서 어건부 근처에서 떨고 지냈던 사람이 송일입입니다. 다음에 이제 백의종군을 해서 이순신이 나중에 이제 백의종군 하다가 명랑에서 우리 12척이 133척하고 맞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백파진, 진도 백파진, 우수영, 해남 우수영
이쪽을 왔다 갔다가 완도 고검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작은 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즉선 133척을 한꺼번에 200척이 또 뒤에 있었는데 한 번에 부순 전략, 송일입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해노량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 돌아가셨을 때 송일입도 그 총사령관, 명나라에서 총사령관 진린을 구하러 뛰어들어갔다가 진린 구했습니다. 예? 거기서 또다시 총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되죠. 그게 송일입입니다.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송일입은 이순신 다음에 이제 이순신은 물론 삼도수군 통제사긴 하지만은 그 자기의 뼈를 묻고 싶었던 전라 좌수영의 전라 좌수사가 됩니다. 이순신의 남자였죠. 자, 난세의 영웅난다 2편. 예, 난세에 충신이 나는 법입니다. 참모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의 대통령분들, 뭐 여당 대표 정말 좋은 참모들 두셔가지고 항상 확인하고, 예, 다른 길로 가는 참모는 없는지 항상 엄격하게 관리 감독도 해야 됩니다. 참모는 그냥 두면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저도 느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이순신의 정신으로 단디합시다. 단디해라 방송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